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또 쌤이 지금 선생님 방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지난 시간에도 원래 다른 장소를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그 장소에서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교실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빨리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사실은 2단원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시간이 마지막인데 2단원 좀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어가지고 지금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온라인 학습 참여를 생각보다, 선생님 좀 걱정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적극적으로 1학년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그 결과 우리가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시간 수업을 듣고 나면은 현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날짜가 언제냐면 5월 20일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선생님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설마 주말에 별일 안 생기겠죠. 설마 주말에 별일 안 생길 테니까 우리가 다음 주 2학년들이 이제 등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1학년들이 등교를 하시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날이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아마 다들 듣고 오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들 듣고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시험 범위 다 끝낸 거예요. 온라인 강의로 시험 범위까지 다 끝내버렸죠. 일단 그거 정리는 현장 강의에서 당연히 할 거니까, 혹시 잘 모르겠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가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1차 집필 최소한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개 상태로 놓을 거니까, 그거 복습 필요하면 복습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책들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또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도움받았던 책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소개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가지고 몇 권 갖고 왔어요. 뭐 이미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책인데요. 요거 뭐냐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죠. 이게 19권이 고종실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판본이 좀 다른데 제가 이걸 최근에 사가지고 20권 같은 경우는 만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두 권의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앞부분에서 배웠던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되게 복잡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이 복잡한 사건들의 내용, 그러니까 흐름의 전개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 전개 과정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한 번쯤은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책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거 영상 볼 때면은 아직 그래도 시험 기간이 조금 남은 거기도 하고, 만화책이긴 하지만 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걸 본다고 해가지고 별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수업 관련해가지고 수업에 기본적인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면 뭔가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준 책이 이게 뭐냐면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4권입니다. 이 4권이 어딨나? 개항에서 강제병합까지, 딱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로 배우는 딱 2단원의 내용이거든요. 요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한국사에 관심이 좀 있는 고등학생부터 아니면 대학 초년생 교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마 제작이 된 책인 것 같은데, 한 번쯤은 혹시 참고를 하실 거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의 기본적인 틀이 여기에 또 담겨 있기도 하니까요. 자, 그거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추천한 책은 아닙니다. 자,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라는 책인데요. 임진왜란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동아시아 500년사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있었던 역사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한중일의 역사 500여 년간의 어떻게 보면 관계사를 다루는 건데요. 우리가 배우는 관점이 아무래도 한국사다 보니까 우리 시각에 좀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교과서에도 중간중간에 동아시아사를 정리를 해놓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아요.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과 같이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 이해를 돕기에 상당히 괜찮은 책입니다. 새로운 내용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이 책을 쓰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본 문학 쪽, 고문원 쪽 이렇게 원래 전공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과서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의 이야기들도 꽤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시각들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요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오늘 배울 내용하고는 직접 관련된 건 아니죠. 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책들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수업은 잠깐만요. 어디 있죠? 교과서 있죠? 이 교과서 중심으로 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이 학습지를 우선시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실 학습지의 내용이나 교과서의 내용이나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 교과서 내용 자체가 워낙에 파편화된 내용들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놓은 거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 파편화된 내용들을 묶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그냥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업 자체는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엮어서 이걸 어떤 의미가 갖고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그냥 생각하기에 선생님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걸 들려주는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조금 재미는 없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역사가 가지고 있는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준비를 할 건, 물론 학습지도 있으면 좋겠지만 교과서 반드시 꺼내 놓으시고 이 강의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가 아니라 우리 교과서 펴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사실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 선생님 집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자가 좀 많이 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교과서 같은 경우는 내용들 다 각자 교과서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약간 열악하기는 하지만 두 번째 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에 대해서 마지막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근대의식의 확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대 문물의 수용과 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한제국 시기 철도 건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근대의식의 확대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사례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바로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박성춘의 기록입니다. 이 박성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백정 출신의 인물이었어요. 이 백정 출신의 인물이 관민공동회, 그러니까 즉 관료들도 함께 참여했던, 정부 대신들도 함께 참여했던 이 관민공동회에서 개막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시대는 저번에도 강조를 한번 했지만, 정치라는 건, 전 근대사에서 정치라는 건 지배층들의 행위예요. 피지배층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언가 한마디를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반역에 가까운 행동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지배층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백정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소견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당연스럽게, 물론 좀 어색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용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근대의식의 확대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백정 박성춘의 사례가 될 겁니다. 점점 사회구조의 변화와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어떤 의식? 평등의식과 전근대의식과는 다른 근대의식이 확산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자, 평등의식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조선 후, 여기 교과서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조선 후기에 사회변동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회변동의 결과 양반 신분이 계속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신분제가, 고정되어 있던 신분제가 변동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 신분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나 비판적인 시각이 나타났다는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 자체를 아예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다양한 서구의 근대 의식이 들어오면서 인민평등권이라든지 아니면 노비문서의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는 신분제의 폐지 목소리가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실제 그 신분제가 폐지된 건 무슨 개혁대다? 갑오개혁대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갑오개혁 당시에는 신분에 따른 일상생활의 규제와 연좌제, 조은의 폐지,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는 등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뭐가 폐지가 됐다? 신분제가 폐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전근대 사회를 가장 규정짓는 핵심 요소가 이 시기부터 제도적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만 사라졌을 뿐이지, 여기 위에 이제 이게 교사형 교과서다 보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예시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전히 어떤 차별은 분명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관습적 차별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쉽사리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이 이후에도 신분제 폐지 이후에 또 독립협회에서는 민권신장 운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죠. 그때 상당히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게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사상적으로 조금 뒷받침해주는 서양의 사상이 근간이었잖아요. 이런 게 사람들에게 점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집회에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알려지면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든지 남녀 차별의 폐지를 더욱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신분제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관습적인 이런 차별이 남아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관습적인 차별도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도 목소리를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바탕이 됐던 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연설회 같은 데서. 자, 그리고 어디에서? 학교 같은 데서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식들이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줬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 건 독립협회 활동도 있지만 언론 활동이 그런 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뭐 독립신문도 그렇고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신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성리학적인 지배질서에서 어떻게 보면 신분을 제외하고 가장 큰 차별을 받았던 건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죠. 자, 그 여성들도 우리도 이제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존재로 선언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가부장자 아래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한성에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수도 한성에서 여성들이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권통문이라는 걸 1898년 9월 9일에 발표를 하죠. 이 여권통문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여성의 교육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여성 스스로 목소리들을 내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여권통문을 발표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여성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찬양회라는 것도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교육회 등 많은 여성단체가 세워지기도 하죠. 특히 이 여성교육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선인들이 세운 여성 학교들보다도 선교사들이 세운 여성 학교들에서 다양한 여성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여성 인재들이 양성이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선교를 하러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들의 교리를 좀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을 했던 게 교육 분야랑 의료 분야거든요. 특히 이 교육 분야에서는 여성 교육 분야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면서 이 여성의식이 성장하는 데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여성의 사회 참여 움직임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자, 그게 어디에서 확인이 된다? 국채 보상 운동에서 확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우리 국채를 갚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자라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성의식도 상당히 크게 성장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의 변화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건 역시나 교육입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채우지 못했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근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근대의식과 새로운 민족의식의 확산에는 교육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개항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식 교육기관은 원산학사라는 것입니다. 이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 중 하나였던 원산에서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만든 사립학교 비슷한 거예요. 이 외에도 동문학이나 유경공원처럼 국가 차원에서 만든 공립학교도 세워지기도 했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당시 근대 교육에서 상당히 큰 공을 세웠던 게 누구냐면 바로 서양의 선교사들입니다. 특히 개신교 계통의 선교사들이 다양하게 학교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을 세움으로써 자기들의 포교 활동에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근대의식을 또 심어주기도 했던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기 있는 배제학당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죠. 이 선교사 말고도 다양한 인물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는데요. 이 학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학교일까요? 그렇죠. 이화여대가 되겠죠.
이화여대라든지 아니면 그 이화여대와 같은 재단에 속해 있는 학교들이 이 이화학당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근대학문과 인권, 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가치를 스스로 체득하면서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졸업 이후에 정부의 근대화 정책이나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특히 이 배제학당에 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근대의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의식이 생겨요. 민족의식. 러일전쟁과 특히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애국개몽운동과 항일의병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라는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전 근대 사회에서는 이 우리라는 범주를 되게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분제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일본인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조선인이야 라는 인식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평민이나 노비라면 저 양반네들하고 같은 사람이다, 같은 무언가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의 민족, 한 민족에 속해 있는 양반하고 평민하고 노비랑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범주 안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점점 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과정에서 그런 인식이 강해지겠죠. 그걸 여기 나오는 무슨 인식이라고 한다? 민족의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민족의식 같은 경우는 양정우승이나 보성학교, 오산학교, 대성학교 등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 만든 사립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고취가 됩니다. 민족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우리의 역사를 이 민족이라는 단위로 바라보려는 시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이전의 전근대 시기의 역사의 핵심은 뭐였냐면 과거의 통치자들의 잘못이나 과거 통치자들의 잘한 점을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는 누구 걸까요? 피지배층 게 아니라 지배층의 것이겠죠. 지배층들이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오늘날의 교훈으로 삼자는 게 역사의 기본적인 모태였어요. 전근대 사회에선. 자, 근데 민족의식이 강해지면서 이 민족을 주체로 지배층, 일부 지배층이 아니라 왕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민족이 되겠죠. 이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인식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 인식은 기본적으로 서양 학계에서 먼저 발명이 된 거고 그게 많이 발전이 돼서 근대적인 역사학을 이루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근대적인 역사학은 당연히 일본이 먼저 수입을 해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일본을 통해서 근대적인 역사학의 기본 틀이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런 근대적인 역사서 같은 경우는, 근대적인 역사를 연구한 역사서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덧칠된 상태에서 들어온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극복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 극복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신채호라든지 박은식 같은 인물입니다. 이 신채호랑 박은식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논설가들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역사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였는데요. 특히 신채호 같은 경우는 이 독사신론이라는 자기만의 논설을 발표를 함으로써 민족을 모태로 한 중심으로 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이 신채호고, 그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논설이 뭐다? 독사신론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이 독사신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수많은 새로운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뭐다? 바로 여기 나오는 신문이죠. 언론입니다. 자, 개항 이후에 국내외 정세와 정부의 개화 정책들을 소개할 목적으로 1883년에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한성숭보라는 게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 한성숭보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문으로서 기억을 해야 될 첫 단추는 이거죠. 언제나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대중계몽을 위한 다양한 기사와 논설이 게재가 되었고, 이 독립신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했던 다양한 것들이 독립협회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만민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 현실화되려는 시도들도 일어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신문에 흥미를 느꼈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것들에 흥미를 느끼면서 사고를 바꿔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신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자 황성신문이라든지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같은 수많은 신문이 발행되기도 했었고요. 자, 특히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기억하셔야겠죠. 누구?
베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베델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사실 국적입니다. 영국인이라는 이 사람의 지위를 활용해서 의병 활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기 보이는 사료예요. 심지어 그 당시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내 신문이 가진 권력이란 정말 비상한 것이야. 너무 크다는 거죠. 내가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지금 조선의 대한제국에서 통감이니까. 내 100마리 말보다 기사 한 줄에 한국인들을 훨씬 감동을 하고 여기에 혹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대한매일 신보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이 신문을 어떻게든 탄압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베델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당시 일본이 영국에게 계속 요구를 해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을 사실상 국외 추방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국외라는 건 한반도 밖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즉 대한매일신보에 어떻게 보면 탄압을 가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 얼마나 이걸 밉상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일본에서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1910년에 우리가 결국엔 국권 피탈 당하잖아요. 매일신보라는 이름의 총독부, 조선 총독부 기관지로 아예 만들어버려요. 대한매일신보를. 그만큼 대한매일신보가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였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변화, 특히 여기 나오는 어떤 의식의 확대, 근대의식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근대 문물의 수용과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근대 문물의 수용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옆에 있잖아요. 철도나 전기와 전차, 통신, 아니면은 의복이라든지 음식, 그리고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이 서구식의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이나 대한제국 사회에 적용이 되고 만들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이상 정리할 거는 없고요.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 정도 시기에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근데 그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런 근대화가 긍정적인 모습만 언제나 가져왔던 건 아니라는 거죠. 두 얼굴의 근대화라는 이 제목에 상당히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 당시에 기본적인 틀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개항 이후에 조선 정부는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재정 문제가 생기고 이 재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조선이라든지 대한제국의 정부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얘기는 했었죠. 자, 그리고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우리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하는 광무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이 광무개혁에서는 식산흥업을 강조하면서 근대시설을 본격적으로 되게 도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특히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학교도 많이 세웠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었구나, 특히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 근대적인 시간관념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어색했던 게 이 당시에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제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철도가 개통이 되면 이용을 하라고 이용 시간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 이용 시간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시간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전근대 시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구의 발명품인 거죠. 그 서구의 발명품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이라는 게 점점 더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전철 어떻게 보면 광고인 거죠. 이 시간대에 오세요. 이 시간대에 오면 이 기차를, 당신이 원하는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철도 시간표는 여기 나와 있듯이 분 단위로 운행 시간을 계산하면서 사람들의 시간관념을 바꾸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이전까지는 약속을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 만납시다 라고 아마 약속을 했었을 거예요. 특히 한성이 아니라 지방에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성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전근대의 기본적인 시간관념이 좀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분은 있었죠. 자시라든지 축시라든지 묘시 이런 표현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세분화되고 정밀한 시간관념이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구의 문물 같은 것들을 과거에는 우리 사회를 흔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만으로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면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식주도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의식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이거죠. 사실 양복, 그 다음에 서양식의 옷장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양식에서 이제 서양식의 건축 양식이 드러난다는 거. 근데 사실 사람을 가장 많이 바꾼 건 선생님도 여기 교과서에도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근대적인 사실 시간관념이라는 게 역사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 발전에서는 되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장이라는 게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공장, 특히 분업화된 공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그 공장에 출근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부품을 만들어서 다른 이제 분업 체제로 넘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딱딱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정해진 시간을 일을 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 근대적 시간관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예요. 주어지는 시간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만약에 농민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좀 안 좋거나 내가 보기에 오늘 뭐 일찍 좀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면 규정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근대적 시간관념이 명확하게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결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주어질 경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환경에 맞게 내가 시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맞게 나를 규정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적 시간관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적 시간관념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전 근대적 사회에서 생활해왔던 사람들에겐 되게 힘든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4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4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46분에 왔어. 아, 너무 매정하게 떠나버렸네 저 열차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늦게 왔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근대적 시간관념의 변화도 이 시기 근대 문물의 수용과 생활의 변화 차원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변해가는 한성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런 근대적인 문물, 광무개혁기에는 이런 근대적인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가장 선생님 보기에 영화 중에 가장 잘 표현한 게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태어날 때쯤 제작한 영화일 거예요.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 포스터를 띄워놨는데 이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근대 문물의 수용과 생활의 변화 그리고 그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약간 왜곡된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나중에 한번 시험 끝나고 이 영화 구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뭔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교과서 130쪽에 있는 대한제국 시기의 철도 건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6-1이라든지 아니면 6-2하고는 다르게 지금 5-2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 대한제국 시기 철도 건설 같은 경우는 철도라는 측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근대 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대한제국 시기 철도 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두 얼굴의 근대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거든요. 이 철도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근대화의 총화입니다. 근대 문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근데 이 근대 문물의 대표적인 상징인 철도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대한제국기에는 침략이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또 쌓였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철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은 그 철도의 부설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딜까요? 일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대한제국 시기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철도 건설은 근대적인 문물의 수용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일본 침략이 어떻게 보면 이용이 됐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존재를 하겠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자, 학습지가 다시 나오죠. 역사 생각하기 라입니다. 이 역사 생각하기 라인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130쪽의 문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 130쪽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18쪽에 있는, 학습지 18쪽에 있는 역사 생각하기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 생각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 수업 듣고 나면은 현장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 현장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제출해준 다양한 답안들 중에 가장 정리가 잘 된 거를 뽑아가지고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 130쪽 대한제국 시기 철도 건설을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리고 요 사진들 있죠. 경부선 기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파괴 혐의로 처형되는 한국인들. 이 철도 파괴 혐의로 처형되는 한국인들 사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당시에 철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왜 한국인들은 철도를 파괴하려고 했을까부터 아마 고민을 시작하면은 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되게 이 철도 관련해가지고 되게 가슴 아픈 현상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철도인 경인선 같은 경우는 그 개통이 될 때 성족이랑, 여기 성족이죠? 그 다음에 일장기가 걸려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데 왜 이런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어딨죠? 요 대한제국 시기 철도 건설과 관련된 역사 생각하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 이후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교과서 130쪽부터 132, 133, 134, 135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다양한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복잡한 스토리를 엮을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철도 관련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왔고 그 새로운 문물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구나 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근대적 시간관념의 형성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시험 문제에 내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논술 수행평가를 본다면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점이라든지 의미 같은 것들만 구분을 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신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대단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현장에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최종 정리가 끝나고 나면 식민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정리 차분히 한번 교과서 읽어보면서 정리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